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18번째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최장진 집사입니다. 지금 한반도 얘기, 최장진 집사가 전하는 이 한반도 얘기에서도 18번째 얘기에서도 명성황후의 죽음에 얽힌 얘기를 지금 강의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승만과 김구 얘기는 제가 17번째 얘기에서 강의를 시작해 나갔어요. 지금 18번째 얘기에서는 수박에 관한 얘기, 커피와 전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 강의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이승만과 김구와 수박과 커피, 전기 얘기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와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프고 서글픈 얘기,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역사의 얘기와 삶의 숨소리 얘기를 지금 명성황후의 죽음에 얽힌 얘기를 지금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명성황후. 일본인들에게 살해된 이 명성황후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친러와 친미 세력을 통해 가지고 조선 땅에서 일본인들을 몰아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특히 이 조선훈련대에서 일본이 교관이 지도하고 있는 이 조선훈련대를 명성황후는 이 틈만 있으면 이 조선훈련대를 해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려워 가지고 조선 장병들, 조선훈련대의 조선무사들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가담하면서 호위무사 노릇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명성황후 살해하는데 가담한 이 호위무사 노릇을 한 조선훈련대 장병들 가운데 몇몇은 사로잡히고 몇몇은 일본으로 도주했죠. 일본으로 도주한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우범선이는 일본에서 숨어 살면서 일본인 여인인 사카이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두었는데 이 자식이 둘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인 육종학 박사인 우장춘 박사라는 거예요. 이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우범선이는 우장춘이가 6살 나는 해에 이 조선인 고영근이한테 살해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우장춘 박사는 해방이 되자 노모와 처자식을 이렇게 일본에 남겨두고서는 아버지 나라인 한국의 6.25 전쟁이 나기 전인 1950년 3월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촌에다가 많은 새로운 씨앗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한 사람이 우장춘 박사예요. 항상 검사하고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녔기에 고무신 박사라고도 널리 알려진 박사가 이 우장춘 박사지. 우리나라 농림부 장관직도 고사한 사람이에요. 마다한 사람이고, 특히 이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개발한 분이 아니라 씨 없는 수박 종자를 일본으로부터 이 재배법을 들어오게 하여 가지고 50년대에 우리 농촌과 우리 사회에다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하고 보급한 것이 이렇게 만들게 한 분이 이 우장춘 박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말을 한마디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러죠. 이 우장춘 박사는 1959년 심한 위궤양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비록 9년 5개월 동안 짧은 세월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봉사했지만은 이 우장춘 박사는 이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갚는다는 심정으로 살아온 것이 우장춘 박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명성황후의 죽음으로써 세계적인 육종학 박사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농촌에 새로운 씨앗이 개발되고 또 씨 없는 수박이 50년대에 우리 농촌에 개발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명성황후의 죽음에 얽힌 수박에 관한 얘기예요. 가슴 아프고 서글픈 얘기, 수박의 얘기, 수박에 관한 얘기죠. 자, 커피에 관한 얘기. 고종임금은 이 평상시에도 밥을 참 무서워한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1884년 갑진 정병 때 수구파인 우두머리 민영이, 이 민영이가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조카예요. 이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이가 급진 개혁파 손에 이 칼을 맞아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부터 고종 임금이 밤을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죽을까봐. 주로 낮에 잠을 자고 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어디에요? 경복궁 대궐 안에서 자기 부인이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조선 무사들에게 살해되고 말자 고종은 자기도 죽을까봐 명성황후가 살해된 이 3개월 후인 1896년 2월쯤에 이른 새벽녘에 이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2대에다가 왕세자와 수양원만 데리고서는 바로 정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내빼는, 그러니까 피신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한 거예요. 조선의 14대 왕인 이 종조 임금도 이 임진왜란 당시에 백성을 버리고 명나라로 망명하라는 이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이 부끄러운 일이 지금 고종 임금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궁궐에서 궁녀들을 데리고 호화롭게만 살아온 이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밥맛이 있을 리가 없죠. 입맛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홀짝홀짝 1년 동안 즐겁게 마신 차가 이 커피라나요? 이 커피라고 그러다. 이 커피만큼은 홀짝홀짝 잘 마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고종 임금이래요. 이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라.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짜장면 같은 얘기예요. 고종 임금이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서 있다가 1897년에 2월경에 이 궁궐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도 명성황후가 살해된 경복궁이 아니라 지금의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경운군, 그러니까 지금의 덕수궁이죠. 이 덕수궁으로 와가지고는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한성 부인 이채영에게 명령을 했는데, 모든 범죄는 이 밤에 일어난다. 밤에 일어나니까 대궐의 밤을 대낮같이 밝혀라. 이 명령을 내리자 이 한성 부인 이채영이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나카사키인 홈링구에다가 회사에다가 주문해가지고 이 발전기가 조선에 들어왔는데, 이 발전기를 서양 사람인 코온이라는 사람이 이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 골목에다가 붉은 벽돌을 집을 짓고는 이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이 발전기가 24kW의 직류 발전기로서 자그마한 채 900개 전동을 한 번에 켤 수 있는 발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00개의 전동을 동시에 켤 수 있어 가지고 덕수궁의 밤을 대낮같이 밝혀주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발전기가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우당탕거리는지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정동골목에 발을 끊었다고 그랬다는 거야. 정동골목을 피해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이 발전기가 정말로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스럽던지 사람들은 이 발전기를 시끄러워가지고 건달불이라고 불러 내려왔다고 그러죠.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도둑불이라고 또 불러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이 끄뻑끄뻑하다 잘 나가고 끄뻑끄뻑하다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기불을 처음 보는 사람은 도깨비불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전기가 덜덜덜덜덜 거리다가 우당탕하고 이게 소리 내면서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듬으면서 이게 불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더듬불이라고도 불러 내려온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언제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1887년경에 갑진 정병 때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이가 급진 개혁파들에게 칼을 맞아 사경을 헤맬 적에 이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위기를 살려낸 것이 누구냐? 이 호레에서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이 민영위기를 살려냈죠. 그럼으로써 그 얘기로 조선의 최초의 현대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지면서 이 광해원이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세브란스 병원이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종임금은 갑신 전병 때 민영이가 칼을 맞아 사경을 헤맬 때부터 자기도 죽을까봐 밤을 몹시 무서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종임금이 이 3년 후인 1887년경에 경복궁에다가 미국 공사인 푸트를 통해 가지고 토마스 이 에디슨이 세운 전동회사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발전기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설치했지만은 얼마나 요란스럽고 고장이 빈번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용성이 낮아가지고 계속 사용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살해되면서 1897년에 이 덕수궁 옆에 정동골목에다 세운 이 발전기가 덕수궁을 밝게 밝혀내면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동로바닥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후로 조금씩 개인 집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 전기불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명성황후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얽힌 이에게 이 전기로 인해서 이 명성황후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기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승만과 김구와 수박과 커피, 전기 이렇게 이것은 나라가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서글프고 가슴 아픈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힘이 없게 되면은 가슴 아프고 서글픈 일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송풀이를 마주하고 대치하고 있는 나라야. 그런데 정치권에서 싸움만 지라고 국민들이 분열로 일어나면은 언제 어느 때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밤이 무서워 가지고 대궐의 궁궐의 밤을 대낮같이 밝히라 한 이 고종임금이 그해 1897년 10월에 스스로 왕에서 황제 자리에 등극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왕에서 황제 자리에 등극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 국호를 붙이고는 자기에게 만세라는 구호를 붙이게 한 거예요. 이 만세라는 구호는 그 당시 중국 황제에게 만년 동안 만수무강하기를 축원한다는 구호지요. 근데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세라는 구호를 붙일 수 없고 한 단계 아래는 천세라는 구호를 붙이게 했는데 이 고종임금이 스스로 왕에서 황제 자리에 등극하면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이라 국호를 붙고는 자기에게 만세라는 구호를 붙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부터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중국과 대등한 나라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하고도 대등한 나라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눈이 까버려져 버린 거지. 이렇게. 그런데 왜 이때는 얘기해? 이미 이 시기는 나라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지고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시기라는 게 친일파와 친일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근데 1904년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친일 세력 이제 나라는 선전포고 없이 아주 기습작전에 능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1904년에 인천 앞바다에 앞바다와 여수 앞바다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함대를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작전으로 감행하면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시키고 말했죠. 이런 천일 전쟁에서 일본이 대승함으로써 눈에 가시던 이 러시아를 조선 땅에서 다 몰아내는데 성공시킨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1894년 청일 전쟁에서도 일본의 눈에 가시던 이 중국인들을 조선 땅에서 다 몰아내는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 러일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러시아를 몰아낸 일본이 1905년에 어떤 일을 벌여졌어요? 1904년에 러시아를 몰아내고서는 1905년에 그 이듬해인 1905년에 어떤 일을 벌여졌냐 하면은 한일 을사 보호 조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로 당했다 해가지고 능력이라고 그러죠. 을사 능력이라고 부르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한일 을사 보약을 체결한 일본이 1905년에 한성, 지금의 우리 서울에다가 조선을 감시하는 통감부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통감부가 훗날 조선을 통치하는 조선 총독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통감부를 서울에다가 설치한 일본이 2년 후인 1907년에 남산에다가 대포를 설치하고는 이 고종이 양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대고를 불쓰버리겠다는 엄포를 놓고 말한 거예요. 이 협박에 고종이 할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고 명성황후 둘째 아들인 융이 순종에게 양의를 물려주면서 고종 황제가 물러나고 말았죠. 그러나 왕위를 물려받은 이 순종도 2년 후인 1909년에 한일 합방이 이뤄지면서 그 이듬해인 1910년에 8월 10일 날 가서는 대한민국 군대를 자기 손으로 해체시키고는 일본의 유학이라는 명목 아래 불모로 끌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조선의 최후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1907년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러니까 1907년 남산에다가 대포를 설치해 놓고서는 고종 황제를 끌어내린 이 1907년에 일본이 이 간도지방 만주 일대에다가 이 간도지방에다가 조선 그러니까 조선 통감부 파출소를 세워놓고서는 이 간도지방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조선 승인하면서 행정조치를 일본이 1909년 9월 4일 한일 간의 합병을 이루내면서 이 일본은 남반주 철도 부술권과 무준연대 이 탄광 채취권을 청나라부터 얻는 대신 독자적으로 간도지방 영유권을 중국에 넘겨주고 말한 거예요. 이로써 일본은 만주 일대를 손쉽게 진출하게 됐죠. 1939년 중일 전쟁 당시 만주국으로 식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할 수 있는 이 교두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패하게 되자 다시 한번 중국에다 간도 협력에 따라 간도지방 만주 일대를 중국에게 선심 쓰듯이 다 넘겨주면서 심지어는 백두산의 2분의 1 천지까지 넘겨주고 말았죠. 그러면서 지금의 국토로 한 지금의 이 지도상의 이 지형적인 면적만을 가리키면서 이곳에 한민족인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다. 반도 앞에 한국인의 한자, 한민족의 한자를 놓고는 이 한반도라는 명칭을 문서화해 놓고 설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는 명칭은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이 만들어냈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토를 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일본인들이 한민족인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한반도라고 그랬어요. 한민족이라는 것은 고유인 한글 문자와 고유인 한국 언어만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인 한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에서 나온 대한의 한자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한자예요. 나라 한자예요. 한반도의 한자라는 얘기예요. 이 한반도의 한자는 한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을 형성해내면서 역사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룬 특별한 의미가 이 한에 담겨져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명칭은 일본인이 만들었다 해서 토를 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9번째 얘기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고난과 수초를 당하면서
건국되고 수립된 나라인가? 그리고 우리 분당은 국가의 영웅이 되는 이 북위 38 도서는 왜 만들어졌고 지금의 남북한의 군사 북내전에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졌을까? 6.25 전쟁은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 본격적으로 이 최장지 집사가 교과서 쪽으로 풀어가면서 강의를 시작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어보면서 이왕이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아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에게 널리 보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다는 얘기. 안녕히 계십시오.